예, 안녕하십니까. 3주 1강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할당효율적 시장 들어갑니다. 38페이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 파트를 설명했었죠. 그래서 시장 파트는 이제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을 보고요. 효율적 시장, 할당효율적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당효율적 시장이 그 26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시험에도 할당효율적 시장을 또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할당효율적 시장이 효율적 시장보다 좀 어려워요. 할당효율적 시장은 조금 이 학문적인 접근입니다. 이론상이에요. 그냥 효율적이 아니라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이윤과 초과이윤을 앞쪽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갑돌이가 1억이 있다. A은행한테 맡기면은 만약에 연 2% 나오더라. 그럼 정상이윤이거든요.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이유. 근데 만약에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부동산의 수익을 얻는다. 그럼 연 12%를 얻었다. 그럼 10%만큼 더 얻은 거잖아요. 우리 초과이윤이 된다는 얘기죠. 정상이윤과 초과이윤의 차이점을 이제 보는데, 자, 할당은 어느 누구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이윤을 얻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하고 이 다른 시장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도 2% 먹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수익률과 다른 투자 수익률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건 현실이 아니라 이론상이죠. 자, 우리가 이 은행이자도 2%, 뭐 주식도 2%, 채권도 2%, 부동산도 2%는 있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은 돈 놓고 돈 먹기를 아주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잘 돌아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정상이윤을 얻을 수가 있는 시장이죠. 이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나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똑같이 다 나눠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균등한 게 아니라 수익률이 균등합니다. 수익률이 균등해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과 다른 시장이 2%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기회비용 이상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모든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비용 생각하시면 되니까 우리가 정보활동할 때는 정보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보비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보비용이 만약에 100원 들어간다. 그럼 초과이윤도 100원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정보이익은 100원 얻을 만큼 초과이윤이 생겼으니까 보이는 초과이윤이 제로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 번째로 보시면 궁극적이라는 것이 결과적이죠. 궁극적으로 자, 이 할당효율적 시장은 정상이윤만 획득을 합니다. 초과는 얻을 수 없어요. 정상이윤만 획득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지 초과는 얻을 수 없다라는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은 이 할당효율적 시장은 어떤 또 시장인지를 이제 보게 되면요. 자, 조금 우리가 넓혀간다면 정보 가치와 정보에 대한 비용을 얘기를 해볼게요. 정보 가치가 있고 정보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 비용.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칠판 두 개가 만약에 가격이 1,000원인데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500원을 싼 데를 가르쳐 준대요. 그럼 정보 가치가 500원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정보 비용을 100원만 달라고 한다. 그러면 400원에 초과이윤을 얻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할당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초과이윤이 있으니까. 근데 정보 비용이 비싸서 만약에 500원까지 올라갔다가 봐요. 500원에서 500원을 빼게 되면 초과이윤이 제로니까 할당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로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으면 할당효율적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당일 수가 있다.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우리가 안전 경쟁과 불안전 경쟁을 배웠죠. 그래서 안전한 경쟁 시장, 이론 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불안전 경쟁 시장이 있습니다. 불안전 경쟁 시장. 완전한 경제 시장은 정보가 완전하다 보니까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보 비용이 제로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정보의 가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항상 할당일 수밖에 없죠. 할당율 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안전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죠. 100원, 100원 존재합니다. 자, 그럼 100원, 100원 존재하더라도 정보 가치가 만약에 500원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400원의 초과인이 발생했으니까 할당이지 못하죠. 근데 만약에 정보 가치도 우리가 100원이고 정보 비용도 100원이다. 그럼 얘도 할당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할당이 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정보 비용이 100원인데 정보 가치가 500원이에요. 400원의 초과인이 생겼기 때문에 자, 이건 할당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일단 첫 번째, 자, 완전 경쟁은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이 맞죠, 그죠? 정보 비용이 없으니까 정보 가치도 없죠.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얘기는 맞습니다. 근데 항상이라고는 맞아요. 근데 할당 효율적이 완전 경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불안전도 할당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남자는 사람이라는 건 맞는데요. 어떤 왔더니 남자는 짐승이라고 하는데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남자다? 그렇지 않죠. 여자도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죠. 할당이.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각하실 때 완전은 할당만이 존재하죠, 항상. 근데 불완전은 할당일 수도 있고 할당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불완전 독점 시장도 할당 효율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이제 시험 문제 물어봤던 게 뭐냐면 정보 비용의 수반입니다. 정보 비용의 수반. 그 정보 비용의 수반이라는 자체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니? 당연히 불안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불안전과 관련되지 완전과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완전 경쟁은 정보 비용이 제로예요. 빵원인데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은 할당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할당이기 때문에 존재하고 할당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불안전 때문이지 할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투기입니다. 투기는 돈 벌려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추가이용 때문에 한다고 보셔야 돼요. 자, 이거는 오히려 불완전 시장이다보다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가셨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투기하는 이유를 대봐라. 투기하는 것은 돈 벌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용 이상의 초과인이 생기기 때문에 투기하는 거지 쓸 만큼만 얻으면 할 필요가 없죠. 궁극적으로 얻는 게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습니다. 투기가 발생하지 않죠. 자 여기도 투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초과인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초과인이 발생을 했죠. 투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투기가 발생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완전이 아니라 불안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불안전이라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아서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투기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할당일 수 있기 때문에 투기가 발생한 것은 불안전보다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편법으로 갑니다. 야매로 가는데 정보 비용의 수반에 비읍 들어가죠. 그러면 불안전과 관련돼요. 불안전을 찍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기와 초과인에는 비읍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러면 가볼게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보겠는데 자 우리가 38페이지를 보시죠. 자, 그래서 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할당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란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 대안의 위험을 감안했을 때 자 아까 제가 이 부동산 투자 수익률과 다른 투자 수익률이 상호 동일하다 그랬죠. 수익률이 균등하다. 자 수익이 균등한 게 아니에요. 자 수익은 같아도 비용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면 어떤 투자나 다른 투자 사이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정상 이유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경쟁. 자, 시장의 완전성 여부와 할당 효율적 시장과의 관계가 나왔네요.
그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완전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수집을 위한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수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어 어느 누구도 초과를 획득할 수 없으므로 완전 경쟁 시장은 당연히 할당 효율적이 된다는 거죠, 항상. 근데 불완전도 할당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밑에 불완전도 모든 시장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수한 정보가 존재하겠죠. 따라서 우수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지불하는 비용인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다.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수반된다는 것은 할당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불완전 때문에 그렇죠. 비입 들어가니까. 그래서 불완전 경쟁이라도 정보 수집을 위한 기회비용이 동일하거나 또는 정보 비용과 정보의 가치가 동일하다면 달성이 되어 할당 효율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따라서 독점 시장도 불완전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해 지불하는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액이 동일하다면 할당 효율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 시장에 투기가 발생하거나 초과인이 획득할 수가 있는 이유는 시장이 불완전이보다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완전 경쟁은 항상 할당이지만 할당이 완전 경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비용의 수반이라는 것은 불완전 때문이지 할당과는 상관이 없고요. 투기와 초과에는 비입이 안 들어가죠. 정보 비용 수반 비용 들어가게 불완전 찍으시고 쟤는 할당이지 못하다 이렇게 찍으시면 어느 정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매라는 편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우리가 이 강의는 잘 들으셨어도 이걸 시험장 가서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글씨는 보이기 때문에 정보 비용 수반 불완전, 투기 초과에는 불완전보다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를 왜 배우냐? 자,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은 어떠한 우리가 이론상의 시장이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키고 정보 비용 수반은 불완전이고 투기와 초과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제 26회 때 어떻게 나왔었냐면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서 자, 어떻습니까? 일단은 정보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이 가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틀린데요. 과대평가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다 할당이기 때문에 초과인이 존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과대평가가 돼서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초과인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왜곡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잘못된 표현이었어요. 이게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나왔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입지에서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지대론에서 이제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를 이제 바꿔보시면 제2장입니다. 그래서 2장에 이제 입지 및 공간구조론이라는 게 있죠. 입지 및 공간구조론이 이제 지대에서 하나, 그 다음에 입지에서 하나가 나왔어요. 특히 입지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계산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대론에서 이 공간구조와 지대론은 같이 묶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특히 이제 올해 이제 26회 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도 제가 이 편법을 이용하는 야매가 있어요, 계산 문제도. 그걸 간단히 했으면 아마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40페이지로 가셔서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을 가볼게요. 40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입지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입지론은 문제가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입니다. 근데 계산 문제가 하나가 나왔다는 거죠. 레일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26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입지 파트는 계산이 거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5회 때는 레일리가 나왔고, 이 허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24회에서는 레일리가 나왔는데 짝수달에다 레일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27회 때는 이제 허프인데, 허프보다는 전 이제 컨버스라는 학자를 계속 찍었는데 컨버스가 안 나왔죠. 그래서 컨버스 이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입지론이 파트로 갑니다. 그래서 입지라는 것은 그냥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자, 입지라는 것은 경제 활동의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장소는 입지 주체가 자리 잡는 자연적 인문적 위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적이죠. 공간적인데, 자, 입지 선정이라는 것은 효과적 부동산 활동을 위해서 최적의 입지를 결정하는 입지 주체가 추구하는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작업이에요. 움직이니까 동적이고 공간적이고 시간적이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자, 만약에 입지 선정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공원 옆에 쓰레기 밀입장, 아파트에 공원이 있으면 값어치가 올라가는데 공동묘지나 쓰레기 밀입장이 들었으면 값어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잘못 입지 결정이 돼버리면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비가역성 때문에 전문성이 또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입지 선정이 잘못이 있으면 경영상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입지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입지론이라는 자체가 출제 빈도가 낮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이론이 19세기와 20세기 이론입니다. 지금 21세기를 달리기 때문에 현실과 부합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지 파트가 상업 입지와 주거 입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산업 입지와 주거 입지. 자, 산업이 먼저 발달한 나라, 이 지역은 서양이죠. 동양은 주거 입지입니다. 뭐 명단 자리 찾거나 풍수지리 같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주거 입지는 더욱더 이 명단이나 이 풍수지리 같은 거는 검증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 입지는 거의 뭐 출제가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최적 주거 입지 정도는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문서에 넣어놨고요. 그러면 거의 산업 입지에서 시험자 나와요. 산업은 1차와 2차와 3차 산업은 나옵니다. 자, 1차는 농업입지론입니다. 그래서 튜넨이라는 학자가 있고요. 튜넨이 있고, 자, 2차는 공업입지입니다. 그래서 베버랑 레시라는 학자가 있어요. 두 학자에 의해서 공업입지론이 성립이 되고요. 상업입지론이라는 게 중요하죠. 상업입지론. 그래서 서비스죠. 서비스. 그래서 보통 요즘은 3차 산업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크리스탈러. 그 다음에 26회 때 계산 문제가 나왔던 네일리. 그 다음에 25회 때 계산 문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25회 때 나왔던 게 허프입니다. 이 세 학자들이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기하는 방식은 그냥 재밌게, 자, 1차니까 농업은 1차입니다. 그러면서 한 명이죠. 한 명이니까 2차니까. 공업은 2차입니다. 두 명이죠. 자, 상업입지론은 3차입니다. 3명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다면 좀 암기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주거 입지가 좀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의 입지 선정, 주택 서비스의 가격과 교통비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최적 입지는, 최적의 주거 입지는 한계 교통비용과 한계 주거 비용이 일치하는 경우인데요. 자, 우리가 주거지의 입지 선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페이지 주거지의 입지 선정은 그냥 가볍게만 보세요. 만약에 이제 그래프가 여기가 이제 금액, 비용이죠. 원이고요. 자, 이건 이제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제 봅니다. 도심에서 외곽.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에는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거 서비스의 가격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임대료예요. 그죠? 도심은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주택비가, 주거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외곽으로 나가야 되죠. 근데 외곽으로 나가니까 너무 교통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죠.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 최적은 얘와 두 가지가 일치할 때가 최적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밑에 한계 교통비와 한계 주거비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곡선이 두 가지 곡선을 이제 그려주는데, 먼저 보는 게 한계,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거비입니다. 자, 주거비용이 이제 정확하게 감소분이에요. 나갈수록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한계 주거 비용은 나갈수록 적어진다는 얘기는 이해 가실 거예요. 당연히 우하향하죠, 이 곡선이. 근데 교통 비용입니다. 자, 여기 한계 교통 비용이에요. 한계 교통 비용. 한계라는 것은 한계가 아니라 자, 우리가 추가적으로 나갔을 때입니다. 1km, 1km. 자, 그러면서 교통 비용을 봤을 때 원래는 교통 비용이 감소분이 아니라 증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는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그래프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한계라는 건 추가적입니다. 1km, 1km. 그럼 추가적으로 나갔을 때 교통비가 늘어나지 왜 줄어들어요? 라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증가분은 당연히 증가하는데 증가분의 감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무슨 말이냐. 도심에는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10원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자동차 시대에 가다 보면 자동차가 쌩쌩 달려요. 그러면서 1원씩 빠지는 거죠. 8원, 7원. 그럼 일단은 총교통비는 늘어납니다. 자,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전체적인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가볍게 한번 볼게요. 총교통비는 증가해요. 10원, 19원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총교통비에 대한 증가분은 증가를 합니다. 근데 한계교통비용이란 뭐냐면 나갈수록 마이너스 1원이 떨어져요. 그럼 증가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곡선이 돼요. 근데 주거비용보다 교통비용이 더 만만한 게 뭐냐면 자, 이제 교통이 너무 발달해져 가죠. 그러면서 주거비용보다 얘가 더 완만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뭐 감소분하고 증가분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쓰신 저자분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냥 그 자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최적이 됩니다. 최적 주거입지가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계 교통비용이 주거비용보다 크다. 그러면은 자, 일단 2번을 보시면은 주거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럼 나가야죠. 그죠? 그래서 주거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외곽으로 나갑니다. 근데 너무 많이 나갔어. 그랬더니 교통비가 많이 들어갔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딱 멈추는 데가 최적이라는 얘기예요. 같을 때가 최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계 교통비는 도심 외곽으로 나감에 따라서 증가하는 교통비의 증가분이고, 그 다음에 주거비는 도심 외곽으로 나가면서 감소하는 주거비용이 감소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최적이 되려면 얘와 얘가 만나는 곳이 최적이다. 이렇게만 가져가죠. 그래서 주거입지는 최근 경향에 뭐 몇 년도, 한 10년 동안이라도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물론 뭐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우리가 보는 게 지금, 천천히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상업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상업 입지론부터 우리가 봅니다. 상업 입지론을 좀 더 강하게 우리가 그 내용을 본 거죠. 그래서 40페이지 가시면 상업지 입지 선정으로 갑니다. 우리가 넘버는 5번이죠. 상업지의 입지 선정입니다. 자, 먼저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권. 상권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특정의 대상 점포가 고객을 흡입하는 지역의 영역으로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럼 상권이 커야 되잖아요. 그럼 상권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좋죠. 그 다음에 지역이 넓을수록 또 많이 벌고요. 인구 밀도가 높아야 되고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죠. 자, 이거는 뭐 상식적이죠. 그 다음에 상권의 범위는 고정적이 아니고 항상 유동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상권이 바뀌죠.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보고 취급상품의 판매액에 대한 건 뭐 1차가 가장 많이 차지하겠고, 그 다음에 2차, 3차 이렇게 범위로 넓히면서 퍼센트가 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분배 원리와 그에 따른 점포의 분류와 입지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자, 먼저 이제 공간분배의 원리에 따라서 점포의 분류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순서대로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점포에 대한 분류가 이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집심, 그 다음에 집재,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오지선다에서는 출제를 하기가 참 쉽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출제 빈도가 높은데,
자, 먼저 이제 공간 균배 원리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공간 균배 원리입니다. 자, 공간이라는 것은 상권을 얘기하고요. 균배라는 건 나누는 건데요. 자, 우리가 그래프는 없지만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페터라는 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우리가 이 중앙이 도심입니다. 도심. 그러면 이제 x1과 x2가 고객이 존재하는 상권이에요. 상권을 나눠 먹는다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하고 을이 여기다 상점을 오픈합니다. 물론 공간균배 원리는 이 경쟁 점포다 보니까 동종업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게 만약에 규모도 똑같고 판매하는 품목도 똑같고 가격 똑같다? 일로 오고도 일로 가요. 다 갑니다. 근데 얘네들의 고객들은 을돌이한테는 가는데 여기가 이 거리를 본다면 한 3정거장, 4정거장 걸려요. 교통비가 더 들어가죠. 그럼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갑돌이가 열받으니까 이제 다시 또 옆쪽으로 가요. 그러면 또 을돌이한테 안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갑돌이하고 을돌이가 아예 도심에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집심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집심. 도심에 모인다. 집. 그죠? 모인다는 거죠, 집은.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자, 여기에 병일과 그 다음에 정이라는 애가 또 오픈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서 차단해버리죠.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또 튀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 분산입지라고 하죠. 분산이 산재의 입지가 돼요. 그래서 집신과 산재가 만들어지면서 다른 점포의 분류가 공간분배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배우지는 상권이고요. 시장이 중심지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좁으면 배우지도 좁죠. 시장이 넓으면 배우지도 넓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우지보다는 시장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시장이 좁다. 좁고 동그라미. 배우지가 시장이 좁고 그럼 좁다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피자 가게가 옛날에 도심에 하나밖에 없었죠. 그럼 갑돌이가 피자 먹으러 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이 교통비죠, 교통비. 자, 거기 보시면 맨 밑에 수요의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아니라 교통비 탄력성을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중앙에 입지를 하게 되면요. 교통비를 거의 무시해버린 거죠. 멀어도 온다는 얘기예요. 교통비의 반응을 전혀 무시해서 교통비 탄력성이 제로 되는 중앙에 입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수요의 탄력성은 탄력성인데 교통비의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이 어떤 경우에요. 지금 거기 보시면은 작은이라고 돼 있죠. 작은. 그럼 작은 애 동그라미. 그럼 집심 입지를 합니다. 도심에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갑돌이가 이제 만약에 도심에 피자 가게가 있으면 교통비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가게 되면 뭐 한 2만 원, 3만 원 나오고 뭐 택시를 타더라도 그렇게 나오고 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가용을 이용했을 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뭐 피자는 뭐 한 15,000원인데 그걸 2만 원 주고 사 먹으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더라도 가격이 올라더라도 뭐 피자가 뭐 3만 원, 4만 원, 5만 원 되더라도 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어떨까?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도 간다는 얘기죠.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도 안 줄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통비 탄력성이 오히려 작은 경우죠. 근데 시장이 넓습니다. 이제 피자 가게가 도심 밖에 있는 게 아니죠. 피자가 막 여러분들이 어때요? 엄청나게 경쟁이 심하죠. 우리가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되어 있죠. 그럼 시장이 넓어요. 시장이 넓고에 동그라미 외쳐보세요. 넓고 야매도 있긴 합니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넓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갑돌이가 도심까지 너무 멀어. 교통비 많이 들어가. 그럼 교통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만 원인데 5만 원 들어가. 아예 안 가. 왜? 집 앞에서 사 먹지. 가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요 교통비 탄력성이
오히려 작은 경우가 아니라 큰 경우입니다. 큰 경우는 크면 자, 큰 경우는 우리가 산재나 분산이죠. 산재나 분산이다. 그래서 타격성이 아예 제로면은 중심지에서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교통비를 무시한다는 얘기죠. 근데 교통비 굉장히 반응을 한다? 그러면은 집심이 아니라 산재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자, 요거를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나 배우지나 똑같이 봐서 자, 돈을 들어보세요. 자, 시장 배우지가 좁고 탄력성이 작으면 집심입니다. 그 다음에 배우지가 넓고 탄력성이 크면 분산입니다.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어머, 교수님, 그것도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족고에 지읒 들어갑니다.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먹힌다는 얘기예요. 작은 에 지읒 들어가죠. 집심에도 지읒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좁고 작은 집심, 이렇게 해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집심 입지와 산재 입지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심에 모인다. 그 다음에 산재, 그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흩어질 산자죠. 쟤는 동일업종입니다. 동일업종끼리 흩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어떤 게 이제 튀어나오냐면 먼저 집심이라는 집심성 점포가 나오죠. 집심은 도심에 모인다는 거죠. 모인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집, 상권 중심지에 있어야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겠어요? 백화점이 외곽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백화점, 도매상, 보석상, 대형 서점이겠고요. 집재라는 것은요. 집재는 모인다는 건 똑같죠. 모인다, 재는 같은 업종입니다. 같은 업종이 모여야 유리한 점포죠. 그래서 동업종의 점포가 한 곳에 위치합니다. 여의도 가시면 은행이나 보험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 또 우리가 지역마다 가구단지가 있죠. 관공서 이런 데가 이제 집재성이 되고, 자, 우리가 특히 산재성이 잘 나옵니다. 왜냐면은 다 모여요. 모이는데 하나만 모이지 않는 게 산재성이죠. 흩어질 산자입니다. 그래서 동일업종끼리 흩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한 곳에 위치한 불리함으로 분산입지입니다. 잡화점이나 어물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과자점, 이발소,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세탁소 같은 경우도 이제 있는데 여기는 안 표현되어 있네요. 자, 세탁소도 붙어 있으면 안 되고 떨어져 있어야 돼요. 뭐 재밌게 한다면 다 무기가 있습니다. 세탁소는 이제 다리미 하다가 옆집에 생기면 다리미 갖고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발소는요, 머리 깎다가 바리깡 갖고 나가요. 그 다음에 잡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칼도 팔고 막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물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물고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생선을 회를 치는 그 칼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횟감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무기가 있으니까 그렇고, 뭐 과자점은 무기가 없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산재성을 암기하시면 돼요. 세탁소가 잘 나온다는 거. 근데 이제 이것만 흩어지기 때문에 얘가 이제 물어볼 수가 있고요. 국부적이라는 것은, 자, 국부적은 국지적이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지역으로 국한됐다는 거죠. 그래서 동업종끼리 점포가 모이긴 모이는데 국부적 중심지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어구점은 어촌에 있어야 되고 농기구점은 농촌에 있어야 되죠. 석재나 비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기다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업입지의 입지 선정에서 특히 이 점포의 분류가 공간분배의 원리에 따라서 집심, 집재, 국부적, 집중성, 산재성이 시험 문제에 잘 물어보는 파트예요. 자, 우리 객관식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기 때문에 이런 게 출제원들이 딱 내기 좋은 파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론의 가장 기본적이 된다는 게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중심지 이론이 우리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으로서 크리스탈러 이론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탈러 이론을 이제 들어가겠는데 상업 입지론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있고요. 허프에 대한 중심지 이론이 이걸 이제 또 반대한 이론인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상업 입지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리스탈로 이론의 중심지 이론이 가장 이 상업지에서 중심지 이론으로서 기반이 되면서 만들어진 거죠. 합니다. 자, 페이지는 4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상업지로는 3차 산업이기 때문에 3명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크리스탈러, 그냥 제가 크시라고 할게요. 중심지론을 전개합니다. 중심지론.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가 그냥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크리스탈러는 독일의 지리학자입니다. 독일 남부 지역을 관찰하면서 거기서 육각형 벌집 모양을 발견하면서 중심지론을 전개한 거죠. 그럼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가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리면, 자,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제 인문서다 보니까 내용이 안 나왔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중심지가 있습니다. 시장이죠. 자, 학원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중심지라고 봐요. 그래서 점포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지가 되겠죠. 그 중심지하고 아까 나왔던 배후지는 용어가 틀립니다. 배후지는 상권을 얘기하거든요. 배후지는. 그래서 자, 중심지와 배후지의 용어 정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배후지라고 하는 것은요. 자, 배후지는 상권을 얘기합니다. 고객이 존재하는 곳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지는 배후지한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럼 여기가 학원이 중심지고 만약에 여기 학원을 다니신다? 그럼 이 지역의 상권이 바로 배후지가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재화 서비스가 아니라 재화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슈퍼를 갑돌이가 차린다. 그러면은 최소한 나눠줘야 할 인원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최소 요구치라 그래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최소 요구치는 특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인구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100명 정도 와줘야 될 인구수를 보고 거리를 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더 와줘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재화의 도달거리가 돼요. 그러면 재화의 도달거리는 짜장면 배달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중국집에 가게 되면 우리 부동산에 가면은 지도가 있듯이 중국집에도 지도가 크게 있어요. 그래서 배달에 대한 그 거리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 서면에 이제 중국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요 짜장면 10그릇하고 탕수육 7그릇 그 다음에 팔보채 3그릇 갖다 주세요. 어딘데요? 서울인데요? 명 하면 주려고 하겠죠. 그럼 짜장면 배달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화의 도달 거리는 자, 우리가 사람들이 통행하겠다는 최대 거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이 통행하는 최대 거리를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이마트다, 홈플러스다, 롯데마트다 라고 한다면 대형마트잖아요. 그럼 대형마트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의 우선동에 있는 이 이마트가 전국을 다 커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겠다는 재화의 도달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100명이 와줘야 되는 게 아니라 더 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중심지가,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심지가 성립이 되려고 그래요. 성립 조건은 재화의 도달 거리가 더 커야 됩니다. 재화의 도달 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돼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직결에서 나와요. 커야지만 중심지가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립 조건이 돼서 성립이 되는데 최소 요구치가 크다. 그러면 안 되죠. 성립되지 못합니다. 이거는 뭐 돈을 이제 까먹는 거죠. 그럼 항상 학교로는 이제 요구가 나오면 요구는 작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해설을 보시면은 중심지의 형성 과정은 재화의 도달거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됩니다. 중심지가 형성이 되고요. 점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작으면 중심지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가 이제 크리스탈러예요. 자, 크리스탈러는 이제 중심지가 하나가 아닌 다수 중심지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심지에 대한 유형을 자, 3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3가지로 고차 중심지,
그 다음에 중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로 나눠요. 자, 그래서 재밌게 이제 구멍가게다. 우리 집 앞에 구멍가게는 저차가 되고, 좀 나가면은 중형마트가 있고요. 또 나가면 대형마트가 있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가까운 게 구멍가게지만 대형마트가 멀지만 규모도 크고 더 기능이 다양해요. 자, 구멍가게 가갖고 아이쇼핑이 가능합니까? 큰일 나죠. 근데 대형마트 가서는 아이쇼핑 할 수 있죠. 자, 참고적으로 구멍가게 가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식 같은 거 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막 뜯어먹으면 뭐예요? 시식해요. 큰일 나죠. 대형마트는 어떻습니까? 한 끼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기부터 가서 배도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야채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나중에 커피로 이제 때우고 막 그러죠. 그래서 더 기능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교육 서비스를 받으러 가요. 그럼 우리 집 앞에는 초등학교 가깝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더 멀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행정 서비스를 받으러 갑니다. 지금 서울이라면 서울에는 시청이 하나밖에 없죠. 동사무소는 많고, 동사무소는 가깝고, 그 다음에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시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중심지 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고차는. 그래서 자,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피라미드형이죠. 중심지 수는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설명했기 때문에 기억서부터 비유법까지가 이해 가실 겁니다. 천천히 가면은 중심지의 수는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 중으로 갈수록 제가 적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심지 간의 거리는 저차에서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더 멀어지겠죠. 고차가 더 멀으니까.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소득이 향상이 되면 경쟁이 또 심해지니까 중심지가 많이 생기니까 간격이 또 좁아지겠고요. 자, 고차가 또 다양한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저차는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고차는 대형마트고 저차는 이제 구멍가게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를 본다면 대학교가 더 고차니까 다양한 복잡한 기능이 있고 초등학교 단순한 기능이죠. 그 다음에 중차에 포용하는 저차가, 자, 우리가 중형마트가 옆에 저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차로 간다, 대형마트로 갈수록 그 대형마트가 끌어당긴 힘이 강하기 때문에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해요. 오늘이 기역번하고 미음번을 생각해 보세요. 자,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적어진다는 겁니다, 수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중차에 포용되는 저차도 고차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줄어든다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진다, 늘어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교통이 발달하면 나는 구멍가게 안 가고 우리가 고차로 가겠어요. 왜냐면 허프는 이제 다목적 구매형이라는 걸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자, 어떻습니까? 가까운 구멍가게는 여러 가지 살 수 없죠. 근데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고차는 예를 들어서 일용품만 파는 게 아니라 선매품도 팔아서 우리가 가구라든지 냉장고도 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이 발달하면 저차의 중심지는 쇠퇴가 되고 고차로 많이 발달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론들이 이제 우리가 크리스탈로 이론이기 때문에 오지선다에서 이걸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얘는 거시적이다. 크리스탈로는 거시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넘겨보시면은 물론 우리가 네일리가 있고 컨버스가 있고 이제 허프가 있는데요. 자, 허프의 이론부터 갈게요. 왜냐면 허프가 얘기한 게 확률 모델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중심지 이론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허프의 중심지 이론이 얘 이론과 이제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거부터 가는데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허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프도 우리가 이제 얘가 소비자의 분포로 본다면, 자, 소비자가 분포되는 것이 저차, 중차, 고차로서 포섭하는 원리가 좀 거시적이라는 거죠. 그 재화의 도달거리가 우리가 최소 고차에다 커다는 것은 좀 거시적으로 본대요. 근데 얘는 수요자의 개성입니다. 소비자의 행태, 행동과 태도와 개성을 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다. 우리가 이제 허프가 얘기하는 중심지로는 크리스탈로 너 말도 맞지만 우리가 조금 미시적으로 보자. 미시적인 좀 이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소비자의 행태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중심지만 가지고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3번에 허프의 확률 모델 모형은 미시적 중심지 이론 박스 치시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수요자의 개성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구매 습관, 매물 습관으로 중심지 이론을 전개했다는 거와 그 다음에 기억하고 니은번하고 디귿번까지 볼게요. 여기까지가 중심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과 다 저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의 개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소비자가 될 수 있으면 가까운 곳에 있는 것에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다 별표를 쳐놔보세요. 자, 지금 나와 있는 허프의 중심지로는 니은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까 크리스탈러의 고차, 중차, 저차가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허프라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이 중심지 이론을 전개를 하면서 확률 모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점포를 갈 수 있는 게 매장을 선택한다는 게 확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다목적 구매 여행으로 우리가 마트를 갔을 때 마트에 껌을 사러 하나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트에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대형 마트를 간다면 껌만이 아니라 내가 카트를 끌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물건을 다 담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그러한 그 소비 행태를 원한다면은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다. 예를 들어서 100m에 아니면 우리가 500m에 이마트가 있어요. 이마트 입장에서 가시면 어떻습니까? 모든 물건을 좀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가까운 저차 중심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허프 이론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전 페이지에 크리스탈러의 이론들이 이 허프 이론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모의고사에서 많이 뜨는 게 41페이지 가시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허프 이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41페이지 중심지 수는 저차 중심지에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적어진다.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중심지 간의 거리는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더 멀어지죠. 초등학교보다는 대학교 간 더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자, 리을에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고차가 다양한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고 저차는 단순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 미음번의 4번 중차 중심지 포용하는 저차 수는 고차로 갈수록 줄어든다. 여기서 하나가 이제 오지선다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넘겨보시면 허프의 미시적 중심지 이론의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허프가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다면 어때요? 저차를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가장 유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소매 인력하고 컨버스와 허프의 확률은 연결이 됩니다. 세 가지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 다음 강의 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다음 시간에 이 내일리서부터 중력 모형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소매 인력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중심지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차, 2차, 3차 중에서 3차 산업을 보고 있죠. 그래서 크리스탈러, 이제 허프라는 애를 연결시켜서 중심지론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 거시적이다. 근데 허프는 조금 더 이걸 소비자의 분포가 아니라 행태를 봤으니까 개성이다. 미시적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러는 가장 중요한 게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거치보다 커야지만 중심지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요게 가장, 요거는 항상 학교는 요거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더 커야 된다. 그러니까 최대가 더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가 이제 재화의 도달거리가 더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크리스탈러 이론이 아닌 허프의 이론에서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는 건 허프 이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리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중심지론은 이렇게 머리를 쓰세요. 그래서 크리스탈러와 허프가 있더라. 크리스탈러가 먼저 나와서 중심지론을 전개해서 허프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더라.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지의 형성 과정이 크리스탈러예요.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얘기를 했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걸 이제 42페이지로 가시면 네일리입니다. 네일리가 26회 때 계산 문제가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또 계산 문제의 또 편법을 또 가르쳐 드렸는데, 이 나와 있는 그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은 너무 이렇게 여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네일리의 소매 인력, 그 다음에 컨버스의 분기점,
네,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세 가지를 연결시켜서 다음 시간에 가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